야, 근데 우리 흔히들 얘기해가지고 기자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나 순방에 가게 되면은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음. 그래요? 네, 네. 힘들죠. 정 선배 일단 안 가셨네요. 기본적으로. 그럼. 정 선배는 이번에 안 가신 거지.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아. 거의 순방이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 외교라는 게 엄청나게 빡세요. 아, 그럼요. 예, 그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음, 그리고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느라 또 밤새서 가야 그렇죠. 되고, 네. 가서 도착하자마자 도착 성명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기사를. 네. 그러니까 밤 새울 수가 없고 특히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4시간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네. 이제 뭐 북미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굉장히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시차가. 네, 시차 아니 밤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가서 뭐 휘황찬란하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숙소가 좋은 편인데 그 숙소에서 거의 잠을 못 잘걸요.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맞아요. 시간이 별로 업무하느라고 없어요. 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 밥도 잘 못 먹어요. 밥도 잘 못 챙겨 예, 먹고. 박형광 기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순방 가서 그 비싼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으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예. 일하느라 그렇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을 했고 현지에서 이제 보니까 모디 총리랑 이제 만났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매우 깊은 개인적 친밀감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두 분이 뭔가 이력적으로 겹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 모디 총리도 원래 그 홍차 팔고 어렸을 때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고학으로 이제 올라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검정고시. 그렇죠. 예전에, 네. 일기장에 보면 뭐 예전에 화장실에서 진짜 주경야독 일하면서 내가 이거 포기할까 말까 막 하면서 검정고시 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도국 정상들이 룰라 대통령, 그 인도 모디 몇 명 있어요. 근데 사실 약간 OECD에 가입된 좀 선진국들은 이 현상이 별로 없죠. 아, 어느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중진국에서 가버리면 네. 중산층 이상에서 나옵니다. 보통 수장들이 이 카르텔이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런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란 나라가 계급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따지면은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인데 그 제일 하층에 속하는 계급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데. 예,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뭐, 이른바 이제 카스트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21세기 AI 시대에 무슨 카스트야라고 하지만, 이게 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몸에 배어 있는 아, 습, 이런 네. 게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다 폐지했죠. 카스트제를 다 폐지했지만, 여전히 이제 불가촉 천민, 이런 인도도 성씨를 보면 알아요. 어느 아, 그게 계급인지. 구분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성씨를 보고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계급이구나라는 게 이제 대충 추론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구자라트주 총리를 모디 총리가 했었는데 네. 주 총리를 근데 그 저도 구자라트를 갔었어요. 아, 모디 총리가 나고 자란 구자라트를 예, 가보셨다고요? 네. 구자라트 예전에 이제 그 지진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세계사회 포럼이라고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 뭄바이에서 세계사회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뭄바이에서 취재를 하고 또 구자라트에 가서 불가촉 전민 취재를 한 인터뷰를 적이 있어요. 하시고. 예. 그 이제 차이를 팔잖아요. 근데 그 불가촉 천민 소녀가 준 차이가 제가 먹어본 그 차이 라떼 가운데 최고의 맛이었어요. 네. 아,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10살 정도 된 12살, 10살, 10대 소녀였는데 그 친구가 불가촉 천민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를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차이 라떼를 저희들한테 한국에서 온 기자 2명한테 접대를 해줬는데 감동적이다. 네.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인도는 참 어려운 나라였어요. 취재하기도 어렵고 교통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으로 인도하 한인도 사이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보니까 또 셀카 외교를 이번에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에는 본인 갤럭시로 휴대전화로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했던데. 그래서 또 새로운 경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타고르가 100여 년 전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이 현실이 됐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타고르는 인도의 시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이 말을 언제 했냐면 동방의 등불이란 말을 1929년 일제강점기에 타고르가 일본에 갔다가 실제로 한국 방문을 요청받았는데 그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아쉬움 때문에 한국을 향한 노래 이제 짧은 노래를 남겼다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시구절 같은 네.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독립하고 부흥하길 바라는 예언인데 그런 말을 모디 총리가 대통령 앞에서 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이제 2차 대전 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지. 네, 네. 사실 양국이 다 식민지로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항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인도 쪽하고 우리나라가 관계가 그 묘하게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그 계급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인도에 접근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인도는 사실 간디조차도 그 예전에 이제 반 독립운동 할 때 그러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의 독립운동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암베드카르라고 있어요. 오. 네,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 했죠. 암베드카르가 그 당시 불가초점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도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계급을 인정하고 가자는 쪽과 독립하자는 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 계급을 해체해야 된다는 쪽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 네.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오. 독립은 독립이고 이 계급은 계급이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 투쟁과 그 외세 저항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는 완벽하게 한일 이제 병합이 된 다음에 나중에 미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지.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광복군에서 만약 독립해가지고 했다고 네, 치면은 만약 고종 이후에 남았잖아요. 맞아.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비슷하게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근대사의 어떤 하나의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미군정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계급제 철폐에는. 근데 네. 또 이제 그 여파를 겪고 있죠. 지금 한미동맹 문제. 제레미님이 우리 기자 이정주 기자님 아는 것도 많아요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정주 기자한테 박학다식해요. 질문을 사전에 안 줬는데 네. 물론 사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마음껏 떠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구글에 보니까. 찾아보십시오. 네. 다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왕정제가 폐지되고 우리가 공화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다 왕족을 한 거예요. 김이박. 예. 그렇죠, 김이박. 네. 너도 왕족하고 나도 왕족하고 웬만하면 다 우리 왕족하자 이렇게 판정리가 됐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그렇죠, 네. 게 이제 박구용 교수의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박해도 많이 받았고 일제로부터 박해도 많이 받았고 막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역사학자들, 그러니까요.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서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도 소중하게 작동을 한 측면도 없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워낙 이렇게 개인사적으로 유사점이 많다 보니까 두 분이 또 이제 보통 이제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소인수 회담이라고 해가지고 네. 통역이라든가 정말 고위급 인사 소수만 들어가는 회담을 그렇게 칭하는데 원래는 40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네. 무려 2배가 넘는 82분 동안 하게 되면서 그 이후의 일정들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그래가지고 의전 쪽에서 그러니까 다음 일정이 있다는 환기를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순히 단순한 이제 뭐 경제 협력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남아시아 외교 사실은 그 북방 외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남방 외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다변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순방 외교를 했던 거예요. 그 성과를 윤석열 때 완전히 날려먹었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이제 경제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브릭스. 브릭스.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때는
미국 중심의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이제 외교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의 외교는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우리가 특히 이 전쟁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 속에서 네. 우리는 어느 쪽에 어떻게 설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유의미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4위 국가이기도 하고 모디 총리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도 매우 가깝고 그렇죠. 중동하고도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도 모디 총리를 포함해서 서남권의 그 아시아 외교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제 촉입니다. 네. 모디 총리보다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 네, 이런 거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거 해봅니다. 여담인데 제가 사실 저 개인적인 일화인데 그 각국의 외교관들이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인도 대사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재밌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X에 글을 남겼는데 그때 이제 저랑 식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X글을 대사관에서도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문구를 쓰는 과정에 저한테도 의견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러저러하게 뭐 첨삭까지는 아니지만 해줬던 기억이 있다. 첨삭을 했구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뭐 이렇게 사진 같이 두 분 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인도에서 온 외교관한테 삼성전자 직원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뭔가 제가 오지랖 넓어 보이는데 여하간 상당히 우리 국가 넓은데? 국가적인 공공외교. 그런 여러 가지 네. 외교적 여망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네. 환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부장님 네. 공공외교 하시네. 공공외교.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공국 가니까 연락도 안 해 보니까 지금. 네가 외교관이구만. 예, 예. 아이, 구 기자님 훌륭하네.